안녕하십니까. 기초입문과정 담보물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치권 봤죠. 유치권은 건물 건축업자가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법정 담보물권, 이런 게 이제 유치권이었었죠. 유치권은 나중에 유치권의 성립 요건, 그다음에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거를 나중에 기본 강의 시간에 좀 자세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문 과정에서는 유치권이 뭐냐, 그 개념 정도만 명확하게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보물권 마지막 저당권이 나왔는데요. 이 저당권은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어렵죠. 올해도 저당권에서만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만 저당권을 보다 보면 포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저당권에서는 특히 공동저당 같은 것들은 문제가 나오면 대단히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포기를 좀 해야 됩니다. 뭐 포기한다고 해서 완전히 포기하는 건 아니고요. 개념 정도는 좀 해 주셔야 돼요.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입문 과정에서는 저당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정확하게 개념을 숙지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것들이 뭐가 들어있는가? 그 정도 뼈대를 잡는 정도로 입문 과정은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당권의 뜻, 당연히 정확하게 뜻을 숙지하셔야 되는데, 일단 저당이란 게 뭐냐? 우리 아파트 담보대출 받는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갑이에요.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립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린 건 이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게 되죠. 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담보를 제공하겠죠. 그럼 은행은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요. 잡는데, 이 은행이 이 아파트를 점유하지를 않죠. 은행은 아파트를 점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사람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긴 하지만 그 아파트에 여전히 돈을 빌린 사람이 거주를 해요. 대신 은행은 무슨 생각을 하냐? 은행의 생각.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은행은 이런 생각,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변제를 하지 않으면 저 아파트를 뭐 해서, 경매해서, 아파트를 경매해서 빌려준 돈, 채권을 회수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채무자 등이 제공한 담보물을 점유하지 않고 그 교환가치만, 관념적으로 지배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자, 교환가치를 관념적으로 지배한다라는 것은 바로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은행, 채권자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 채권자가 무슨 생각을 해요?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아파트를 경매에 넣어서 채권을 우선 회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 생각을 교환가치를 관념적으로 지배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채권자가 그 담보물을, 아파트와 같은 담보물을 점유하지 않은 채 교환가치만 지배하는 것, 그리고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거 아닙니까? 어떻게? 네, 경매를 넣어서 우선 변제를 받겠죠. 이런 걸 싸잡아서 두 글자로 저당이라고 부르자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정리하면 간단하게, 채무자가 담보를 위해서 제공한 부동산 등을 채권자가 뭐하지 않고, 점유하지 않고 관념상으로만 지배. 이 관념상으로만 지배한다는 게 뭐라고요? 은행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거 말하는 거죠.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아파트를 경매에 넣어서 채권을 회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걸 관념상으로만 지배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상태에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경매해서 그 경매 대금으로부터 우선 회수하겠죠. 이런 것들을 모아서 뭐라고 부르자? 저당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저당권은 개념 요소가 첫째,
점유하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 교환 가치로부터 우선 변제 받는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저당권의 기본적인 개념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런 저당권은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돈 빌리면서 담보권 설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로 계약을 통해서 생기겠죠. 약정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임대차에 가면 법정 저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당사자가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저당권으로 봐주는 게 있어요. 근데 나중에 임대차라는 곳에 가서 보게 될 겁니다. 자, 담보물권이면서 담보물권의 통유성. 뭐가 있었죠? 부종성.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는 성질. 수반성. 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이전되는 성질. 불가분성. 채권이 일부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 돌려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체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성질. 물상대의성. 저당권의 목적물, 예컨대 땅이 공용징수되고 그 채무자가, 목적물 소유자가 수용보상금 같은 걸 받을 때 저당권자가 그 수용보상금 등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성질. 그런 게 물상대의성이죠. 요 네 가지가 다 인정이 돼요. 자, 조심하실 거. 나중에 물상대의만 따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복잡하고 어렵겠죠. 일단 개념은 정확하게 숙지하시자. 두 번째, 부종성이 완화된이란 말은, 자, 부종성이 뭐였어요?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는 성질이잖아요. 근데 그게 완화됐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담보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즉 부종성의 예외를 부종성의 완화 이렇게 말을 해요. 근저당권이라는 게 부종성의 예외입니다.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원칙적으로 네 가지 성질이 모두 다 인정이 된다. 말씀드렸죠? 근저당권은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고. 공동저당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목적물 경매권이 있죠. 임의경매권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권 이렇게 부릅니다. 경매대가로부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겠죠. 추구표가 인정되기 때문에 물상대의가 인정되는 거예요. 다만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아요. 않으니까 유치적 효력이라는 건 당연히 없죠. 또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목적물에 내가 저당권자다. 내가 여기 이 땅이나 이 아파트에 저당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등기나 등록을 통해서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등기 등록이 가능한 것만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당연히 타물권이죠. 타물권이라는 건 뭐야? 내가 내 물건에 저당권을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즉 소유자 저당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당권의 유동화라고 해서 내가 돈이 필요해. 그 아파트 자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선진국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 내가 내 아파트에 저당권자로 등록이 된 다음에 그걸 증권화하는 거예요. 그 증권을 파는 거야. 이걸 저당권의 유동화 이렇게 불러요. 그게 터졌던 게 리먼 브라더스 사태잖아요. 그 유동화 증권이 수차례 매각됐다가 결국은 부동산 버블로 인해서 무수히 많은 금융기관이나 채권자들이 그걸 양수한 사람들이 나가 떨어졌잖아요. 그죠? 어쨌든 저당권의 유동화, 저당권의 증권화가 가능하려면 소유자 저당이 가능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소유자 저당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혼동에서 예외는 있었죠. 이건 저당권을 유동화, 증권화시켜서 유통시키기 위한 게 아니고 저당권을 내가 갖고 있는데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서 그럼 저당권 혼동으로 소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어. 이럴 때는 저당권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내가 내 물건에 저당권을 갖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원칙은 안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당권의 성립. 좀 전에 약정담보물권이라 그랬으니까 99% 뭐에 의해서 성립할까요? 법률 행위에서 성립하겠죠. 자, 법률 행위가 뭘까요? 일단 돈 빌리는 계약하죠. 소비대차 계약. 계약을 2개 해야 돼요. 소비대차 계약. 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채무자와 채권자겠죠. 플러스 저당권 설정 계약까지 하는 거예요.
계약을 2개 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설정자와 저당권자가 될 거예요. 그죠? 이때 저당권 설정자가 누구냐? 목적물의 소유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돈을 갑이 빌려요. 아파트도 갑소유야. 그럼 채무자와 설정자가 동일인이겠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자, 돈은 갑이 빌려요. 근데 그 아파트는 부인 병소유야. 돈은 갑의 이름으로 빌리는데 채무자 갑. 그 아파트 소유권자는 부인 병의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 그러면 돈을 빌리는 채무자는 갑이지만 아파트 소유자는 병이니까 그 병이 담보를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물상보증인은 담보물을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아니라 담보물을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일반 보증인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반 보증인은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대신 갚아야 돼요. 하지만 물상보증인은 돈을 대신 갚을 의무는 없어요. 물건만 날리면 돼요. 물건만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물상보증인이 한다. 즉 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당권자는 당연히 채권자인 것이 원칙이겠죠. 따라서 대원칙. 채권자가 을인데 저당권자는 정으로 등기되어 있더라. 그럼 이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정저당권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임대차에서. 토지 임대차에서 토지 임차인이 차임을 2년 이상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임대인한테 차임을 2년 이상 안 준 거예요. 자, 임대인이 2년 이상 차임을 받지 못했다. 그거를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 차임 이렇게 불러요. 그 채권을 갖고 있어요. 임대인이. 이거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땅을 빌린 을이 그 땅 위에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을 때 토지 임대인 소유자가 이 건물을 압류를 해버려요. 압류. 그러면 이 건물 등기부에 토지 등기부 말고요. 건물 등기부에 압류권자 갑이라고 등기가 돼요. 압류권자 갑이라고 등기가 돼요. 요거를 저당권으로 보겠다. 요거를 법정 저당권이라고 하게 됩니다. 요런 게 있구나. 자, 저당권의 객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등기 등록으로 공시할 수 있는 것이 하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토지 건물이 저당권의 객체예요. 토지 건물. 다만 우리 민법은 371조에서 물건이 아닌 권리, 그 중에 2개, 지상권하고 전세권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토지에 설정된 걸 토지 저당권 이렇게 부르면 되죠. 건물에 설정된 걸 건물 저당권 이렇게 부르면 되죠. 그럼 지상권에 설정된 건 지상권 저당권 이렇게 부르면 될 것이고요. 전세권에 설정된 건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어쨌든 저당권의 객체는 민법상 4개.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그럼 당연히 상식적으로 토지 저당권과 건물 저당권은 별개잖아요. 그럼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 미친다 안 미쳐요? 안 미치겠지.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에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겠죠. 그러니까 토지 저당권, 건물 저당권 별개다. 물론 특별법에서 등기 등록이 가능한 동산도 저당권의 객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박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항공 같은 것들은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이라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피담보 채권은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즉 우선 변제가 확보된 채권, 이게 피담보 채권이겠죠. 즉 저당권자와 같은 담보물권자는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게 되고요. 그 피담보 채권이라고 할 것이고 보통은 금전 채권이겠죠. 근데 자, 금전 채권만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금전 채권이 아니지만 장차 금전 채권으로 바뀔 수 있는 거. 이것도 미리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장래 채권.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35회 중개사 시험을 합격하면 1,0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그럼 을은
35회 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갑에게 1,000만 원 내놔. 채권이 생기잖아요.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잖아요. 이것도 미리 저당권 등을 통해서 담보할 수 있고, 특히 장래 발생하는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채권. 좀 전에 35회 시험에 합격하면 1,000만 원 주겠다. 액수 정해져 있죠. 이건 장래 발생하는 특정 채권이라고 하겠죠. 근데 장래 발생하는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채권.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네가 35회 시험 합격하면 1억 원을 한도로 네가 달라는 대로 주겠다. 그럼 을이 1억 원까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1억 원이라도 1억 원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미안하면 좀 5천만 원만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장래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개 채권. 1억을 빌려주면서 1,000만 원만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도 있고요. 내가 채권을 3개 갖고 있어. 갑에 대해서 1억짜리 채권 하나, 3천만 원짜리 채권 하나, 5천만 원짜리 채권 하나, 토탈 1억 8천만 원. 총액은 1억 8천만 원이지만 채권은 3개야. 이거 하나의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니은, 채무자가 다른 여러 채권. 예를 들어서 정의, 갑에게도 1억, 을에게도 1억, 병에게도 1억을 빌려줬어요. 채무자가 셋이야. 근데 갑만 담보로 제공해. 그리고 네 사람이 모여서 합의를 봐. 갑수의 땅에 정의 저당권을 설정을 한 다음에 이 저당권으로 갑의 채무 1억, 을의 채무 1억, 병의 채무 1억, 이걸 담보하는 하나의 저당권으로. 자, 이럴 때 갑은 자신 채무가 아닌 을 채무나 병 채무에 대해서는 물상 보증인의 지위가 되겠죠. 이렇게 채무자 여럿을 묶어서 하나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요. 반대로 채권자 여럿을 묶어서 갑에게 을도 1억 빌려줘, 병도 1억 빌려줘, 정도 1억 빌려줘. 그리고 갑이 땅을 담보로 제공해서 각각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각각 저당권을 하나만 설정하고, 하나,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 정이 3분의 1씩 하나의 저당권을 채권액의 비율로, 뭐의 비율로? 채권액의 비율로. 그 다음 소유권을 여럿이 지분으로 나눠 가지면 공유였잖아요. 근데 이건 소유권이 아니라 저당권을 수인의 채권자가 채권액의 비율로 공유하는 거잖아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공유. 이거를 준공유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준공유. 네, 준공유란 개념도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어쨌든 채권자가 여럿이 있다면 그 여러 사람의 채권자 을병정, 그 을병정의 채권을 묶어서 한 개의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는데, 이때 이 채권자 여럿이 하나의 저당권을 채권액의 비율로 어떻게 한다? 준공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당권의 뜻과 저당권의 성립, 이 정도 확실하게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특수저당권 2개의 개념만 잠깐 보겠습니다. 공동저당은 개념만 생각해 보세요. 을이 갑에게 1억 5천을 빌려줘요. 근데 갑수의 땅이 1억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 위에 건물 1억짜리가 하나 있어요. 자, 이때 을이 땅에만 저당권. 그럼 나중에 1억 5천 다 회수 못할 수 있죠. 건물에만 저당권. 역시 건물에만 저당권을 갖고 있으면 1억 5천 다 회수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땅에도 저당권을 갖고 있고 건물에도 저당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채권 하나잖아요. 채권 하나. 채권자 한 명이죠. 그런데 담보물은 2개고요. 저당권도 2개가 되죠. 이런 걸 뭐라 한다? 공동저당이라 합니다. 부동산 수만큼 저당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즉 하나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 하나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수개의 부동산에 설정된 수개의 저당권을 공동저당이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이제 근저당이 나왔는데요. 근저당은 조문이 이렇게 돼 있죠. 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이게 근저당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을이 갑과 어떤 계약을 하냐? 을이 갑에게 3개월간 A 물건을 외상 공급하고 3개월 후 정산. 을이 갑에게 A 물건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갑이 공급해 달라 그럴 때마다 요구하고 3개월 뒤에 정산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이걸 3개월이라고 따지고요. 여기 이제 기간으로 따지고 3개월. 이걸 채권액으로 봐요. 그러면 을이 물건을 공급할 때마다 채권액이 증가하겠죠. 갑이 일부 정산해주면 줄어들었다가 또 공급하면 늘어나고 특정 시점에 갑이 다 정산해줄 수도 있죠. 그럼 제로가 됐다가 다시 물건을 공급하면 증가하고 3개월이 되면 채권이 확정이 되죠. 얼마인지. 그러니까 요 3개월이라는 결산기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3개월이라는 결산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채권액이 어떻게 된다? 증감 변동한다는 특징이죠. 그래서 갑과 을은 미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3개월 뒤에 갑이 돈을 안 주면, 정산을 안 해주면 을은 뭔가 그 제공한 대금을 받을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되 채권액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으니까 뭘 미리 정하냐면 채권 최고액만을 정하는 거예요. 이 채권 최고액이 뭐냐면 혹시라도 3개월 뒤에 갑이 돈을 안 주면은 을은 경매를 낼 거 아닙니까? 그 경매 대금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요거 다시 한번 우선 변제 받는 한도액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증감 변동하는 채권에서 결산기 확정이 되는데 이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미리 최고액이라는 걸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갑이 확정된 채권액을 주지 않으면 목적물을 경매를 넣어서 채권자는 적어도 여기까지 우선 변제 받겠다라고 정해놓은 걸 채권 최고액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나중에 확정이 되었을 때 채권액이 최고액을 하회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상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막판에 물건을 마구 공급을 해서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하회하는 경우와 상회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컨대 최고액을 1억으로 정해놨는데 3개월 뒤에 확정된 게 7천이야. 그럼 하회하잖아요. 근데 3개월 뒤에 정산해봤더니 1억 3천이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때 특히 아이고요, 맨 자꾸 지워. 다시 한번 증감 변동에서 확정됐다. 최고액을 1억을 정해놨다. 근데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을은 7천이라면 7천까지 우선 변제 받으면 되지만 1억 3천이라면 1억 3천까지 다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고 최고의 그 범위 1억의 범위 내에서만 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천은 일반 채권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적 거래 관계, 계약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해져 있는 거래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계속적 거래 관계가 있게 되면 불특정 채권이 여러 개 장래 생기죠. 그리고 결산기가 되었을 때 여기까지 우선 변제 받겠다. 이게 뭐예요? 최고액이 되겠죠. 이런 걸 근저당권이라고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근저당권은 결산기 도래할 때까지는 채권액이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성과, 그럼 아까 그림 그려드린 거, 결산기 도래 전에 채권이 일부 빵원이 됐어. 근저당권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이런 말을 하겠죠. 근저당권은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 채권액이 확정될 때까지 그 채권액이 증감 변동한다는 특징과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는 특징. 이 두 가지 특징을 근저당권에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담보물권 중요한 유치권하고 저당권이 어떤 것인지 입문 과정에서는 그 개념만이라도 정확하게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물권 끝났고요. 이제 계약법, 계약 총론과 악론에 대해서 기초적인 개념과 제도들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